이영희 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직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 대학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 중에서는 보통은 이제 민사, 형사 뭐 이렇게 많이 다루는데요. 그 대학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헌법재판과 행정법을 전문으로 등록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12월 3일로 돌아가 보면 제가 그날 마침 저희 대학 동기들 저녁 모임이 있었는데 밀린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못 가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이 터졌고 여러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멍하고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우선 연락이 왔던 기자 친구한테 기자들도 몰랐어? 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몰랐대요. 큰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 후배인데 자기는 몰랐다. 부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 몰랐다.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계엄의 요건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무회의를 안 했을 것 같아. 국무회의 했는지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국무회의를 했는지를 확인해 봐라 라는 멘트를 이제 언론사에 좀 돕는 역할을 했던 걸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너무 무서워서 큰일 났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역사라는 이름을 가진 게 그 당시에 공포를 생각해 보면 저한테 그 공포와 함께 다가왔던 것이 바로 역사였습니다. 저는 12.3 내란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 역사라고 제가 이름을 타봤는데요. 제가 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실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집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저희 제자들 수업 전체 공지 카톡 방이 있거든요. 제자들한테 이러저러한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여러분들 안전에 절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카톡을 남긴 다음에 한동안 그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저에게 저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거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성공한 계엄은 없었다라는 것이 80년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전에 유신 때로 돌아가더라도 당시에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계엄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반드시 그 계엄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계엄은 무조건 위헌 불법적인 계엄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마음속을 굳힐 수 있었죠. 그러면 오늘 사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용기 있는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저는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회로 뛰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무서웠어요. 국회로 뛰어가기가 너무너무 무서웠고요. 계속 국회의장님이 해제를 하고 국회에서 해제됐다는데도 지금 계엄 해제 발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발표를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언제 다시 군인들이 어떤 일을 할지를 모르고 정말 군인들의 선의를 계속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면서 제가 그럼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정말로 국무회의가 있었는지도 봐야 되고 어떤 계기로 비상계엄을 하게 되었는지도.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건 11시를 기해서 발동된 포고령이었습니다. 포고령은 딱 떴을 때 이미 헌법적 원칙에 어긋난 위헌인 포고령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에 바로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 청구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 제가 사회적으로 받았던 자산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 헌법재판 청구서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다는 것인데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포고령이 위헌이다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계엄이 지나고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런 형식의 포고령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남겨야 한다. 비상계엄 전체적인 위헌과 관련된 것은 정치인들이 그리고 또 다른 법조인들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당장 포고령 이 자체만이 위헌이라는 것 이걸 빨리 받아내는 것이 계엄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포고령 위헌 헌법 소원을 낼 텐데 이거는 공적인 사안이니까 혼자 내지 말고 같이 냅시다라고 제 페이스북 SNS에 올렸거든요. 정말 저는 한 20명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 한 3시간 만에 160명이 저한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위임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주셔서 근데 문제는 그걸 제가 위임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한 장 한 장 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올려가지고 그 이제 그 도장 같은 걸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160명째까지 되니까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3시간 정도 열어놨다가 다시 닫았어요. 다시 닫고 그 저의 페이스북 친구 160명과 함께 그리고 주변의 지인 변호사들과 함께 포고령 위헌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포고령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비상계엄은 해제됐고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헌인 포고령에 처단당할 국민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그 친구들을 이제 포고령 위헌 헌법 소원을 하겠다고 했던 저의 페이스북 문장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계엄이 해제가 되고 탄핵이 그 탄핵 심판과 관련된 것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저히 헌법을 공부한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자 헌법재판소 임명을 하지 않았고요. 재판관 임명이 3명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그 기능 자체가 거의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관련되어서 탄핵이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에 부총리를 하시던 분이 다시 권한대행을 하면서도 임명하지 않는 결국에는 그러한 내용도 결국 헌법재판소에 이 내용을 다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헌법 소원을 금방 할 수 있었냐 그랬는데 사실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재판 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예, 헌법 소원 당사자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론 같은 걸 고민할 필요 없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위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재판관 임명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최종적으로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그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그 판단이 들었는데요. 그런 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이런 헌법소원과 관련된 그 헌법소원을 하고 가처분을 내고 총 그 계엄과 관련돼 가지고는 포고령 위헌 소원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부작위 임명, 그러니까 미임명한 것들 그리고 임명한 것 거기에 대한 가처분 그리고 그런 행동과 관련된 직무유기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무유기 임명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 그 총 헌법재판 그 소를 문을 두드린 것이 5번 그리고 이제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이 2번 총 7건의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가처분은 인용이 되었고 포고령의 위헌이라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탄핵 결정문에 정확히 남기게 됨으로써 그 뭔가 향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아주 작은 방점이 하나 찍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번 계엄을 저지른 사람들은 무엇을 몰랐느냐 우리 헌법에서의 법치주의를 몰랐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법치주의는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게 법치주의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건 우린 준법주의라고 하고요.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견제하는 자의에 의한 통치를 못하게 하는 원리를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법이란 법은 회사 사장님 불편하게 하는 법이고요. 예. 정말로 음식점 사장님들은 식품위생법이 불편한 겁니다. 식품위생법 없으면 마음대로 유통기한 지난 음식 만들어도 되거든요. 예.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원칙을 주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것을 그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리일 텐데요. 이번에 계엄을 일으킨 사람들은 무언가 정치적 진행과 관련돼서 자신들의 불편함을 참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결국은 너희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위배했다. 당신들이 가진 권력은 원래 불편한 것이고 자의에 의한 통치를 막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치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원리를 위반했다. 그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그 위헌 사유이며 탄핵 사유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일련의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문장. 우리 법은 헌법에 법치주의란 말 자체가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권을 보장하고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국회와 대통령이 상호 존중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법치주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탄핵이 나왔고, 하지만 아직까지 내란 재판은 진행 중이고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저는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만큼 내란 재판도 결론에 있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내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단죄와 관련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공포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광장으로 뛰어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키보드 워리어를 했던 겁니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쓰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80년 광주, 그리고 영화 속에 나왔던 서울의 그 영화 속에 나왔던 장면, 그리고 80년 광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피 흘렸던 역사,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렸다라는 그 문장은 저한테 계속 맴돌면서 제가 헌법소원 청구서를 쓰는데 이것은 반드시 위헌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성공한 계엄은 없다라는 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계엄도 또 하나의 역사가 되면서 그 어떤 시대가 흘러서도 대한민국 역사에 성공한 계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셔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법치주의의 의미도 저는 이번에 제대로 알았어요. 네, 그리고 겸손하게 저는 공포심의 키보드 워리어를 한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감정적으로 우시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착착착착 법적인 조치를 해주셨고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아니, 오히려 광장에 뛰어나간 분들이 제일 감사한 분들입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배우님.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방송도 출연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그렇게 해서 헌법도 많이 해석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제 뭐 요즘도 서초동에서 그렇게 집회가 많이 하고 있고. 네,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노래만 들으면 어느 쪽인지 알아요. 현장에 좀 나가시죠. 현장에 가끔 가시죠. 집회 현장을 서초동에 있으면 안 지나갈 수가 없죠. 근데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이원종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빙 둘러싸여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선글라스를 벗으니까 길을 터주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게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탄핵 반대 집회 아니면 뭐 윤석열 석방을 하라 뭐 이런 집회들이 많은데 그런 위기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직접 그런 거 당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포고령 헌법소원을 같이 합시다라고 올릴 때도 유명해지고 싶지 않고 우리끼리 하자라고 해서 우리끼리 친구 공개로만 올렸거든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낸 거를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을 신속심리하기로 했다라는 걸 발표를 하십니다. 그날 전화가 순식간에 30통이 부재중 전화가 찍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근데 그날부터 저희 법인에 엄청난 협박 전화가 왔어요. 협박 전화가 오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게 있구나.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두렵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 협박 전화를 직접 받아본 적도 있는데 직원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고요.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혐오 세력들이 굉장히 뭔가 그런 그 자신들의 그 잘못된 확신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는 판단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혐오 집회와 관련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도망다니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뭐 협박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기현 판사와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아이고 근데 그 사적인 걸 결부지어서 재판 결과를
확신한다라고 하셨습니다만 네, 방금도 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그 재판 과정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직위원 판사의 네. 취소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적인 인연은 고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공부를 같이 하고 재수 때는 스터디도 친한 친구예요. 친한 네. 친구고 제가 이제 늦게 변호사가 됐는데 정환이 돈가스 좋아하니까 돈가스 사줘야지 해서 와서 돈가스 사주고 그런 친구인데 그 사적인 인연과 공적인 부분에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직위원 판사가 재판하는 장면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이니까 재판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잘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 제가 봤을 때는 형사재판에서 내란 재판 진행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재판은 국민들에게 대한 사법 불신을 가져온 재판이라는 부분에 대 있어서는 뭐 이건 공적인 영역인 부분이라서 그렇게 네.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헌법재판이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당연히 탄핵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도 3월이 되고 3월 말이 됐을 때는 그 의심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진 적이 있었어요. 네. 재판관 중에 몇 명이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다라든지 문영배 그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헌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위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하지 않고 이 중대한 파면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저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내란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 재판 지연 자체는 아주 큰 문제고요. 네. 우리는 그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이라든 여러 가지 여론으로 압박을 할 필요는 당연히 있는 건데 이 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에서 이것을 내란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법 불신과 관련된 그 정도를 감당을 하지 못할 수준이다. 저는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당연히 유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질 끌지 말고 네. 친구로서 진짜 충심을 다해서 네, 네. 네. 빨리 끝내라고 좀 해주세요. 연락을 요새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하시면 연락을 어떠세요? 요즘은 이제 아니 하시면 하셔야 어떠세요? 된다니까. 아니 이거는 하시면 어떨까요? 좀 책임을 지셔야 돼. 왜 그런 친구를 두고 왜 참고 있느냐고요. 무서운데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네, 네. 그래도 만약에 재판 결과가 납득할 수 없다거나 아쉽게 나온다면 그때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변호사님은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 건가요? 만약에 이번 내란 재판에서 네. 네, 네. 내란 재판에서 이제 납득할 수 없다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무죄 판단이고 하나는 양형 판단이거든요. 양형. 네. 유무죄 판단과 관련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지만 양형과 관련돼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법적인 주어진 절차가 일단 이건 1심이기 때문에 절차 내에서의 그거를 뒤집는 방법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이제 그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사법부의 인적 구성 및 사법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의 문제는 사실은 국민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법원의 행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이 정한다라는 거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국회의 의사가 반영되거든요. 사법부의 지금 현재 대법원장의 어떤 그 각종 가진 권한의 문제, 법원 행정처의 문제라든지 판사들의 어떤 그 배치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끔 국민들의 여론이 당연히 집결될 것이고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 얘기를.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오늘 무섭습니다. 아니 그 결론을 내야지.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키보드 워리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어쨌든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결론까지 가는데 수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숨 막힙니다. 숨.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네, 말씀하시죠. 제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고 방금 물어보셨는데 그 검찰총장이 납득할 수 없는 즉시항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제가 할 수 있는 행동,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결국 학생들 가르치는 거고 변호사 일을 하는 건데 그 두 분야에서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 선에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당연히 해야겠죠. 네. 네, 어찌됐든 지기현 판사는 연락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가 너무 변호사님을 푸시한 것 같기는 네, 네. 합니다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국민들의 힘이 계속 결집돼야 하고 이렇게 변호사님과 같은 분들도 계속 행동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